비가 내릴 듯한 흐린 하늘 아래 김도윤은 오토바이 위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하루 10번째 배달이었다. 핸들 위로 뻗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손가락이 저릿하고 허리는 뻐근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빚 5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배달이요. 그가 도착한 곳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원룸. 문을 열어준 남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건성으로 치킨을 받아갔다. 도윤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게 드세요. 문이 닫히자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바쁜 저녁 시간, 배달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에는 다음 배달지 3km 거리라는 문구가 떴다. 도윤은 거칠게 숨을 내쉬고 스로틀을 당겼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속도를 높이던 순간 도로에 미끄러운 물기가 보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쾅!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다. 공중으로 붕 뜨는 듯한 느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오토바이와 함께 구른다. 머리가 멍해졌고 비릿한 피 냄새가 났다. 왼쪽 다리가 타는 듯이 아팠다. 이보게, 괜찮나?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소리. 희미한 시야 너머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보였다. 차 문이 열리며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내렸다.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정장과 품위 있는 태도. 그 옆에는 얼굴이 굳은 비서가 서 있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배달 중이었고 부주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비서는 못마땅한 듯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다친 거 아닙니다. 그냥 살짝. 하지만 말을 다 잇기도 전에 그는 쓰러질 뻔했다. 몸이 흔들렸다. 노인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차에 태워라.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병원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가면 됩니다. 진짜로. 하지만 비서는 이미 그의 팔을 잡고 차로 부축하고 있었다. 도윤은 저항했지만 비서의 힘이 더 셌다. 그는 결국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정말 내 밑에서 일하고 싶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도 단호했다. 도윤은 침대 위에서 상처난 다리를 움직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병원 특유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네, 일하겠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빚 5억. 죽을 힘을 다해도 갚기 어려운 돈이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장은 도윤의 대답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좋아. 하지만 단순한 사무직은 아닐 거야.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 내가 원하는 돈을 벌려면 제대로 된 밑바닥부터 배워야 해.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해. 어디로 가면 되죠? 내 회사의 가장 힘든 부서로 보내지게 될 거야. 기대해도 좋겠지. 도윤은 살짝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예, 상관없습니다. 뭐든 배우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도윤은 한 대형 물류창고 앞에 서 있었다. 이게 회사의 가장 어려운 부서라고? 이력서 한 장 없이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그가 처음 맡은 일은 정장 입고 회의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넓디 넓은 물류센터에서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창고 정리를 하며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했다. 야, 신입.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저기 박스부터 옮겨. 창고 관리자처럼 보이는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다.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박스를 들고 나르며 땀에 젖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서 나온 핸드폰 화면을 보자 다시 정신이 들었다. 부채 잔액 4억 9만 7,500만 원. 5억까지는 아직 멀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몇 주 후 그는 점점 창고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육체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 이동의 동선을 체크하고 운송 스케줄을 관리하는 법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 관리팀장이 그를 불렀다. 이봐, 김도윤. 너 원래 배달원이었지? 네. 그런데 일머리가 꽤 좋더라. 혹시 물류 동선 같은 거 직접 짜본 적 있나?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배달할 때 최적의 경로를 찾느라 나름대로 계산은 했습니다. 팀장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내가 직접 트럭 배차 스케줄을 짜봐.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그래. 할 수 있겠어?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과 돈의 흐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럭 한 대당 비용이 얼마인지,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고에서 트럭 배차 스케줄을 짜고 있던 도윤은 싸늘한 시선을 느꼈다. 문득 고개를 들자 몇몇 직원들이 그를 보며 수군대고 있었다. 저 자식이 말이야. 회장이 직접 꽂아줬다며 배달하다가 사고 났는데 운 좋게 회장 눈에 띄었다더라. 근데 뭘 잘했다고 이리저리 나대는 거야? 속삭이듯 말했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톤이었다. 도윤은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트럭 스케줄이 엉망이었다. 그는 숫자와 노선을 다시 정리하며 머릿속에서 최적의 루트를 계산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일부러 크게 기침을 했다. 야, 김도윤. 무겁고 거친 목소리. 도윤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물류관리팀의 주임, 강태식이었다. 네, 주임님. 너 요즘 아주 열심히 하더라. 처음 오는 녀석이 배차 스케줄까지 만지면 기존 직원들은 뭐가 되냐? 그 뒤에 서 있던 직원들도 헛기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시켜주셔서 하는 겁니다. 시켜서 강태식이 피식 웃었다. 뭐 열심히 한다니까 좋지. 근데 있잖아. 우리가 신입한테 가르쳐야 할 것도 많은데 넌 너무 건너뛰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야. 새로 배울 때는 기본부터 다시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팀워크도 맞고. 그는 슬쩍 웃으며 작업장 한쪽을 가리켰다. 오늘 저녁까지 창고 정리 다 해라. 알지? 박스 하나라도 제대로 안 정리되면 내일도 계속해야 할 거다. 도윤은 창고 구석에 쌓여있는 박스 더미를 바라봤다. 저걸 다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지 계산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식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더니 어깨를 툭 치고 돌아갔다. 주위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도 비웃으며 흩어졌다. 저녁 늦게까지 박스를 나르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창고를 정리했다. 땀이 온몸을 적셨다. 손바닥은 까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죽어도 버텨야 한다. 작업을 끝내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문득 창고 한쪽에서 비상등이 깜빡였다. 도윤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리고 순간 그가 정리해둔 박스들이 무너져 내렸다. 뭐야? 누군가 일부러 흔든 것 같았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그때 뒤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잘 버티네. 근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도윤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실루엣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회사의 싸움은 단순한 업무만이 아니었다. 이 계약, 내가 맡아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금까지 물류창고에서 험한 일을 해오면서도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 믿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제가요? 그래. 중국 쪽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내 이름이 있더군. 도윤은 속으로 놀랐다.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회사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고? 그러자 옆에 있던 비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마 내부에서는 김도윤 씨가 실패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도윤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내가 실패하면 회장의 신임도 잃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겠지. 그러나 도윤은 한숨도 쉬지 않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중국 바이어들과 미팅을 위해 호텔 컨퍼런스룸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람은 리우상무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 남자였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도윤을 바라봤다. 회사에서 우리와 계약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가 나왔군요. 신입인가요?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분석이 계약을 결정짓는 요소니까요.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현재 귀사의 물류 비용 절감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저희와 계약하면 연간 물류비에서 최소 15%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리우 상무는 흥미롭다는 듯 서류를 훑어봤다. 하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만 우리와 거래하는 기존 업체보다 확실한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추가 자료를 꺼냈다. 지금 거래하는 업체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운송 지연율이 8.3%, 반품률이 12.7%. 저희는 이걸 5%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리우 상무가 눈썹을 살짝 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 계약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경쟁사 대표였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놨다. 이 친구가 제시한 계약, 저희도 똑같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낮은 단가로 제공할 수 있죠. 리우 상무는 흥미롭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이제 흥미로워지는군요. 김도윤 씨,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윤은 순간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이대로 밀리면 계약은 날아간다. 하지만 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리우 상무님, 저는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럼 뭘 보고 결정할까요? 안정성이죠. 도윤은 미리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켰다. 이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계약 파기율이 6.1%입니다. 반면 저희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계약 파기도 없었습니다. 리우 상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높은 곳과 거래하는 게 더 위험한 건 아닙니까? 순간 경쟁사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리우 상무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계약은 김도윤 씨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승부수를 던졌고 성공했다. 축하해, 김도윤. 너 덕분에 이번 계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 강태식 주임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비꼬듯 말했다. 도윤은 아무런 감정을 담지 않은 얼굴로 컵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강태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냐?
도윤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이 너를 신뢰하는 건 좋은데 원래 회사라는 게 그렇거든. 너무 빨리 떠오르면 반감을 사기 마련이야. 강태식의 말에 도윤은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제 성과가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반감을 가질 이유는 없겠죠. 강태식이 피식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너 아직 회사 생활 잘 모르는구나. 회사는 성과만으로 돌아가지 않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그의 눈빛은 어딘가 의미심장했다. 도윤은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도윤이 맡은 프로젝트 중 하나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주입업체에서 약속했던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뭐야? 분명 스케줄 다 확인했는데. 도윤은 급히 담당 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아, 김도윤 씨. 이미 변경된 계약서대로 처리했습니다. 변경된 계약서요? 네. 회사에서 추가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다시 체결했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 물품을 준비하느라 지연이 생긴 겁니다. 도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 계약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후 도착한 계약서를 확인하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그는 결코 서명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그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다. 도윤은 곧장 법무팀으로 향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그의 말을 듣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김도윤 씨, 이거 위조된 것 같아도 공식적으로 내부 결제가 완료된 문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로그인 기록도 남아 있어요. 김도윤 씨 계정으로 결제가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김도윤 씨, 익숙한 목소리. 회장이었다. 내 방으로 와라. 도윤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도윤은 문을 열고 회장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회장 외에도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김도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이 계약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라. 탁자 위에는 문제가 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서명은 뭐냐? 한 임원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도윤은 계약서를 집어들고 서명을 유심히 살펴봤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평소에 쓰는 필체와 다릅니다. 그리고 시스템 로그인을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간에 외근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외근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입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회장은 도윤이 내민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내 계정을 도용했다는 건데. 그때 한 임원이 신경질적으로 헛기침을 했다. 회장님, 중요한 건 지금 계약이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김도윤 씨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윤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전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가 제 계정을 도용했는지, 그리고 왜 계약 내용을 몰래 바꿨는지.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허튼 소리 마시오. 내부 직원들이 그럴 이유가 있겠소. 이유라면 많겠죠. 도윤은 주머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건 계약서 변경 과정에서 결제를 올린 직원들 목록입니다. 그중 한 명이 강태식 주임이더군요. 방 안이 싸늘해졌다. 강태식이? 회장이 낮게 입조렸다. 강 주임은 줄곧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이 틀어지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상황을 원했다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일이죠. 한 임원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계약은 진행됐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소. 지금 중요한 건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거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약을 무효화하지 않고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현재 계약상 지연된 물품 대신 다른 파트너사를 통해 일부 물량을 우회 조달하면 기존 거래처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조작한 사람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누군가는 불편한 듯했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듯했다. 회장은 한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말대로 진행해봐라. 그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쳐다봤다. 그리고 강태식은 당장 불러오도록 해.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라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천천히 훑었다.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맡았던 것과 차원이 달랐다. 수십억 원 규모의 해외 물류 프로젝트. 회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할 기반이 될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회장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계약, 내가 맡아라.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긴장감이 몰려왔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회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 계약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면 너도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설 자리가 없을 거다. 도윤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며칠 후 도윤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외 협력사와 미팅을 잡았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도윤 씨,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갑자기 미팅을 취소했어요. 뭐라고요? 그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이유는 안 밝혔지만 누군가 우리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아요. 누군가 계약을 방해하고 있었다. 도윤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경쟁사 중 누군가 우리가 이 계약을 따내는 걸 막으려 한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예상은 맞았다. 경쟁사 대표였던 강태식이 다시 나타났다. 오랜만이네, 김도윤. 강태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혹시 미팅 취소에 관여하셨습니까? 글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십니까? 강태식은 피식 웃었다. 원한, 아니지. 나는 단지 내가 너무 빨리 올라오는 게 거슬릴 뿐이야. 그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내가 감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강한 경고음이 울렸다. 이대로 밀리면 끝이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계약 상대 기업의 대표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회사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는 상대 회사 대표와 마침내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를 얻었다. 김도윤 씨, 난 당신네 회사가 믿을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요. 도윤은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내밀었다. 누군가 저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계약을 따낸다면 귀사의 이익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크지 않소.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가 모든 리스크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 만약 저희와의 계약이 실패하면 제 개인적인 책임으로 손실을 보상하겠습니다. 대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도윤을 바라봤다. 그 정도 각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며칠 후 계약은 마침내 성사되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계약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건 싸움이란 걸. 은행 계좌의 숫자가 바뀌는 순간 도윤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잔액 0원, 5. 그 거대한 숫자가 마침내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에서 거대한 짐이 내려가는 듯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빚을 갚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에 이제 그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회장님. 도윤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도윤아.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웠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내 빚이 전부 정리됐더군.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때?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기뻐야 할 순간인데 어딘가 허전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낮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다. 네, 빚을 갚기 위해 달려왔지. 그런데 이제 갚고 나니 다음이 뭔지 모르겠지.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돈이 없을 땐 돈을 버는 게 목표가 된다. 하지만 돈을 벌고 나면 사람은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지.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장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5년 동안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며 달려왔다.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빚을 갚는 것. 그 목표가 끝난 지금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가볍게 웃었다. 좋아. 그럼 내가 하나 묻지. 내가 이 회사를 떠나면 뭐가 가장 아쉽겠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쉽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떠올렸다. 물류창고에서 새벽까지 박스를 나르던 시간, 배달을 다니며 살던 시절과는 다른 종류의 고됨.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분석했던 날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몸을 던졌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회장.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회장님.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저를 밀어내려 했던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회장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럼 대답은 간단하군. 네. 계속 여기 남아 이 회사를 더 키워라. 그래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냐?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처음에는 돈을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과 자리를 지키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회장님. 그래. 저 여기 남겠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럴 줄 알았다. 도윤은 넓은 창가에 서서 저 멀리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다. 처음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버텼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도윤.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회장의 얼굴에는 평소보다도 더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 맞은편에 앉았다. 회장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 빚도 다 갚았지? 네.
원하는 건 다 이룬 거 아니냐? 그 말에 도윤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글쎄요.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원했던 건 어머니 눈 수술과 빚 청산이었어. 이제 다 이루었잖아.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긴 합니다. 그럼 이제 내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 회장은 한 손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렸다. 회사는 여전히 널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 한다. 계속 이곳에 남아 더 큰 목표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회사에서 그는 많이 배웠다. 단순한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직접 계약을 따내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회사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다. 힘들게 올라오면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책임감. 그가 떠난다면 그가 쌓아온 것들은 남겠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없었다. 결정했나?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었다. 좋아. 말해봐라.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여기 남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도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회장의 손을 맞잡았다. 그는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었다. 도윤은 깊은 밤 조용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익숙한 검은색 만년필과 고급스러운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께.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글씨를 써 내려갔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절박한 청년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도윤은 한동안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이 편지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밀봉했다. 며칠 후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봉투를 열어 조용히 편지를 읽고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음미하듯 천천히 읽어 내려간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김도윤 이사가 방문하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어오라 해.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도윤은 이전과는 다르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걸음걸이엔 확신이 묻어났다. 그를 바라보며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편지 잘 받았다. 네, 직접 쓰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편지를 내려놓았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 네, 좋다. 그럼 그렇게 해라. 도윤이 살짝 당황한 듯 물었다. 그게 끝인가요? 회장은 피식 웃었다. 다음에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 그래야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과거의 그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빚을 진 청년도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도윤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5억이라는 거대한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위기를 극복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를 도왔던 사람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심지어 그를 방해했던 경쟁자들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는 성장했고, 결국 스스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장이 남긴 한마디. 다음에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 그래야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야. 이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도윤이 걸어갈 방향을 결정짓는 길잡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을 겪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도윤이 회장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것처럼 언젠가 그는 또 다른 사람을 돕겠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